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브란 vs FC 미트윌란. 이 경기는 전형적인 4-3-3과 유연한 3-5-2가 맞붙는 구도이지만 템포 조절 능력과 경기 운영 면에서는 미트윌란이 한 발 앞서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브라는 초반 홈 분위기를 등에 업고 라인을 끌어올리며 헤게보와 피네를 활용해 측면 크로스와 컵백 패턴으로 먼저 골문을 두드리려 할 것이다. 그래서 전반 초반에는 브란이 볼을 소유하는 구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콘비그를 포함한 중원 라인이 미트윌란의 압박에 시달리며 선택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미트윌란은 빌링을 전진 후퇴축으로 활용해 전반에는 짧은 패스로 브란의 전방 압박을 공회전시키고 브란의 체력을 조금씩 빼내는 방향으로 경기를 설계할 여지가 있다. 그 과정에서 프랑클리누와 브루마도 주니어는 전방에서 몸싸움과 제공권으로 수비 라인을 붙잡아두고 세컨볼 상황에서 슈팅까지 연결하는 패턴으로 상대 박스를 위협할 수 있다. 브라는 4-3-3의 구조상 풀백과 윙이 동시에 전진하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타이밍에 미트윌란이 롱패스를 통해 빠르게 전환하면 3백과 윙백이 합류하는 역습 패턴으로 브란 포백 뒷공간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브란의 중원 풀백 라인의 체력 부담이 커지면 빌링의 탈압박 이후 전진 패스 한 번에 프랑클리누 브루마도 주니어 조합이 박스 근처까지 올라가는 장면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 또한 북유럽끼리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미트윌란이 낯선 원정 환경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평소 리그에서 보여주던 템포 조절과 전술 패턴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브란이 홈에서 한두 번 날카로운 찬스를 만드는 장면은 분명 나오겠지만 세컨볼 경쟁과 후반 템포 싸움이 길어질수록 중원과 수비 간격 관리에서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크다. 반면 미트윌란은 전반에 상대를 끌어내고 후반에 롱패스 비율을 높이며 경기 속도를 한 단계 올리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후반 60분 이후에는 박스 점유와 득점 기대값에서보다 뚜렷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초반 홈 기세 vs 전체 90분 운영 능력의 대결인데 유럽 대항전 특유의 템포와 압박 강도를 고려하면 전술 유연성과 멘탈에서 앞선 쪽이 경기를 가져가게 될 확률이 높다. 종합하면 브란이 초반 분위기로 흐름을 잠시 끌어올 수는 있겠지만 중원 싸움과 템포 조절, 후반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가진 미트윌란이 경기 전체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더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란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빅토리아 풀젠 vs FC 포르투. 이번 매치는 풀젠의 3백과 윙백 조합이 포르투의 점유 기반 전개와 포스트 플레이를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풀젠은 기본적으로 중블록을 형성해 박스 앞을 두텁게 지키려 하겠지만 3-4-3 특성상 윙백이 전진하는 순간 3백 옆과 중원의 폭이 동시에 벌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포르투는 이러한 구조를 잘 알고 있다는 듯 볼이 있는 쪽에 3-4명을 모아 수적 우위를 확보한 뒤 짧은 패스로 압박을 흡수하고 빠르게 전개 방향을 전환하는 패턴으로 상대 블록을 계속 흔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3호 오모르디온을 향한 직선 패스가 한 번만 정확히 들어가면 풀젠 3백은 오모르디온을 잡으러 나갈지 박스 안을 지킬지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그 순간 사인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세컨볼과 리턴 패스를 노리며 박스 안으로 침투하고 베이가는 이선에서 전진 패스와 슈팅 옵션을 동시에 갖고 템포를 조절할 수 있다. 풀젠 입장에서는 드루심미 쪽으로 빠르게 전진 패스를 찔러 넣어 역습을 노려야 하지만 포르투의 중원 압박과 세컨볼 관리 능력이 이를 얼마나 허용해 줄지가 의문이다. 특히 포르투는 볼을 잃는 상황에서도 근처에 3-4명이 모여있는 구조 덕분에 곧바로 역압박으로 볼을 다시 되찾으며 공격을 이어가는 장면을 자주 만든다. 풀젠이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선택을 하더라도 포르투가 박스 앞에서 패스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오모르디온의 포스트 플레이와 이선 침투를 반복하는 순간 수비 라인의 피로도는 빠르게 누적될 수 있다. 반대로 풀젠이 순간적으로 라인을 올려 미드존에서 강하게 맞불을 놓는다면 그 틈을 타 포르투는 중앙이나 측면으로 빠르게 전개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또 다른 루트를 선택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한쪽은 버티면서 한 방을 노리고 다른 한쪽은 점유율과 전환 패턴으로 틀을 흔드는 전형적인 구조다. 점유율과 패스 템포, 포스트 플레이까지 포함한 공격 루트의 다양성을 감안하면 포르투가 90분 동안 더 많은 결정적인 장면을 생산할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 풀젠이 세트피스나 드루심미의 개인기에 의존해 균형을 맞추려 할 수는 있겠지만 오랜 시간 경기 주도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쪽은 포르투라고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빅토리아 풀젠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영보이스 vs 올림픽 리옹. 이 경기는 단순한 개인 기량 싸움이 아니라 중원 압박과 전방 압박이 빌드업과 전환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되는 매치업이다. 영보이즈는 4-4-2 라인을 통해 기본적인 수비 블록을 형성하고 측면에서 몬테이루를 중심으로 크로스와 침투를 노리는 전형적인 패턴을 가져간다. 라벨로손과 기고비치가 중원에서 버티면 어느 정도까지는 상대 압박을 견딜 수 있지만 계속해서 압박 강도가 누적될 경우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고 터치 수가 늘어나는 위험이 있다. 반면 리옹은 톨리소를 축으로 한 중원 삼각형과 이선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술츠모레이라 조합을 활용해 전방에서부터 압박과 공격 전개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다. 그래서 영보이즈가 후방에서 볼을 전개하려 할 때마다
리옹의 공격 진영 배치와 중원 2차 커버가 동시에 압박을 가하며 빌드업 라인을 흔드는 장면이 자주 나올 가능성이 크다. 리옹의 전방 압박이 한 번만 성공해도 박스 근처에서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슈팅 찬스를 만드는 상황이 연달아 나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술치와 모레이라의 마무리 능력이 빛날 수 있다. 영보이즈 입장에서는 롱볼로 일단 압박을 회피하려 하겠지만, 세컨볼 경쟁에서 라벨로송과 기고비치가 수적으로 열세에 놓이는 구간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중원 장악력을 잃게 된다. 또한 리옹은 교체 자원까지 활용해 후반에도 압박 강도와 템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전환 속도와 활동량에서 격차가 더 크게 체감될 여지가 있다. 영보이즈의 측면 크로스 패턴이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리옹의 중원 압박과 2차 커버가 계속 유지된다면 두 번째 공을 이어가는 빈도가 점점 줄어드는 흐름이 예상된다. 결국 이 경기는 어느 팀이 중원과 전방에서 상대 전원을 더 날카롭게 차단하느냐, 그리고 세컨볼을 장악한 뒤 얼마나 빠르게 슈팅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스코어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전술 구조와 벤치 뎁스, 그리고 압박의 완성도를 모두 고려했을 때 전개 리듬을 끊어내고 전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쪽은 리옹에 더 가깝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영보이즈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볼로냐 vs 셀틱. 이 경기는 빌드업 구조가 잘 잡힌 볼로냐와 장거리 이동 이후 체력 관리가 변수인 셀틱의 맞대결이다. 볼로냐는 센터백을 넓게 벌리고 3선 미드필더가 라볼피아나 형태로 내려와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프로일러가 중심을 잡아주고 좌우로 방향 전환을 섞었으면서 셀틱의 1차 압박을 벗겨낼 준비가 되어 있다. 임모빌레는 수비라인 뒷공간을 끊임없이 노리며 박스 안에서 니어와 파 포스트를 오가는 움직임으로 수비수들의 시선을 끌어낼 것이다. 로우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는 패턴을 통해 임모빌레와의 연계를 늘리고 이선 마무리 루트까지 동시에 노린다. 셀틱은 이해아나초의 마무리와 마에다의 압박, 맥그리거의 템포 조절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장거리 이동 이후에도 전방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다. 전방 압박이 평소보다 한 박자씩 늦어지면 볼로냐의 후방 빌드업은 오히려 더 큰 여유를 얻고 라인을 올려 상대 진영 깊숙이 진입할 수 있다. 볼로냐가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며 전진 패스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가면 셀틱의 더블 볼란치와 3선 미드필더가 동시에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래서 전반부터 볼로냐가 점유율과 빌드업 주도권을 장악하고 박스 앞에서 찬스 볼륨을 천천히 쌓아가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예상된다. 셀틱 입장에서는 빠른 전환과 롱패스를 활용해 이해아나초와 마에다의 속도를 살리는 역습을 노려야 하는데, 장거리 이동 이후에도 이 폭발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다. 전환 상황에서 셀틱의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 볼로냐는 프로일러와 이선 자원들이 여유있게 볼을 잡고 방향을 바꾸며 상대 블록 사이로 파고드는 패스를 반복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는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고, 그 시점부터는 볼로냐가 템포를 조절하면서 경기 흐름을 안전하게 가져가는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세트피스에서도 볼로냐는 후방 빌드업과 연계된 세컨볼 루트까지 준비해 둘 수 있는 팀이라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추가적인 득점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반면 셀틱은 수비 라인이 내려앉아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중원과 수비 사이 간격 관리가 더 어렵고 작은 마크 실수 하나가 그대로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전술적 준비도와 빌드업 완성도, 그리고 장거리 원정에 따른 체력 집중력 변수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볼로냐 쪽으로 기대값이 분명하게 기운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볼로냐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페네르바체 vs 에스턴 빌라. 이 경기는 단순한 네임밸류 싸움이 아니라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과 세트피스 완성도에서 어느 쪽이 더 정교한가를 가늠하는 무대에 가깝다. 페네르바체는 더블 볼란치와 이선의 공격 성향이 강해 전방 압박과 빌드업 전개에서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전진 이후 재배치가 늦어지는 순간 포백압과 측면이 동시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아센시오가 전진하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장면이 늘어날수록 엘마즈와 프레드가 동시에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이 구간에서 공간 관리가 흔들릴 여지가 크다. 반면 아스톤빌라는 제이든 산초와 맥긴이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수비의 시야 밖으로 빠져들어가는 패턴을 즐겨 사용하고, 이 움직임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찬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산초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며 맥긴과 짧게 주고받는 순간 수비는 볼 홀더와 침투하는 선수, 그리고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와킨스까지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때 더블 볼란치가 제때 라인앞을 막지 못하면 하프 스페이스에서 손쉽게 슈팅각이 열리고, 한 번 막아낸 볼도 다시 이선에서 세컨 슈팅으로 연결될 위험이 높다. 코너킥 상황에서도 아스톤빌라는 파포스트로 깊게 파고드는 제공권 자원을 활용해 수비 라인 뒷공간을 공략하는 패턴을 자주 보여왔고, 세컨볼을 노리는 이선 합류까지 겹치면 세트피스 한 번이 곧바로 실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페네르바체는 점유를 통해 경기 속도를 조절하려 할 것이고, 아센시오의 킥과 프레드의 전방 압박을 활용해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려 하겠지만, 라인을 올리는 순간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아스톤빌라 입장에서는 굳이 점유율을 압도하지 않더라도 중원에서 볼을 탈취한 뒤 산초와 맥긴을 통해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볼을 투입하고 와킨스가 그 타이밍에 맞춰 침투하는 구조만 반복해도 충분한 위협을 줄 수 있다.
특히 페네르바체의 수비 라인이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킹 전원에 늦거나 뒷포스트로 향하는 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온다면 아스톤빌라의 코너킥 한두 번이 경기 흐름을 단번에 바꿔놓을 수 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페네르바체는 홈 분위기와 공격적인 기질 때문에 더 높은 라인과 과감한 전진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 선택은 곧바로 아스톤빌라의 역습과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노출되는 위험으로 이어진다. 아스톤빌라는 더블 볼란치가 포백 앞을 안정적으로 보호한 상태에서 필요할 때만 라인을 올리며 템포를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비교적 여유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페네르바체는 공격과 수비 사이 균형을 유지하는데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아스톤빌라는 준비된 패턴과 세트피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찬스를 골라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흐름이라면 전반 중반 이후부터 아스톤빌라의 하프스페이스 공략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위협이 조금씩 누적되며 페네르바체의 수비 라인의 집중력과 간격 관리에 더 큰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공격 패턴의 완성도, 그리고 세트피스를 포함한 리스크 관리까지 모두 종합해보면 아스톤빌라 쪽에 더 높은 기대값을 두는 편이 합리적인 매치업으로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페네르바체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페예노르트 vs 스텀그라치. 이번 경기는 측면을 넓게 활용하며 템포를 올릴 줄 아는 팀과 중앙을 밀집시키되 폭과 전원에서 리스크를 안고 있는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전술적인 상성이 분명하게 갈리는 승부라 할 수 있다. 페예노르트는 양쪽 풀백과 곤살루 보르지스를 축으로 한 사이드 오버로드를 통해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넣고 그 뒤 황인범의 킥으로 반대편을 여는 구조를 이미 충분히 몸에 익혔다. 그래서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크로스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사이드 전환과 컷백, 세컨볼 슈팅까지 연결되는 입체적인 공격 패턴을 경기 내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우에다는 박스 안에서 수비와의 몸싸움과 위치 선정을 통해 작은 반박자 차이를 만들어내는 유형이라 측면에서 정확한 크로스와 컷백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골문 앞에서 마무리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스트럼 그라츠는 말론과 자타, 키테슈빌리를 중심으로 중앙에서의 연계를 통해 전진하려 하지만 폭이 좁은 포메이션 특성상 페에노르트가 측면에서 속도를 올릴 때마다 수비 라인이 옆으로 끌려다니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키테슈빌리가 공격과 수비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구조에서는 페에노르트가 템포를 올리고 내리는 리듬 조절을 반복할수록 중원에서의 체력 소모와 간격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페에노르트 입장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측면에서 1대1을 적극적으로 걸어 상대 풀백을 뒤로 물러나게 만든 뒤 황인범을 거쳐 박스 앞 중앙으로 볼을 모으는 패턴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경기의 방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릴 수 있다. 스트럼 그라츠는 간헐적으로 키테슈빌리의 전진 패스와 말론자타 조합을 활용해 위협적인 역습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점유와 슈팅 볼륨 측면에서는 페에노르트의 공격 시도가 더 자주, 더 높은 위치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럼 그라치의 미드필더 라인은 측면 커버와 수비 가담에 에너지를 계속 쏟아야 하고 그 사이 페에노르트는 황인범의 킥과 우에다의 박스 장악력, 곤살로 보르지스의 인버티드 움직임을 앞세워 박스 안압박을 점점 더 강화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스트럼 그라치의 수비 블록은 더 깊어지고 라인 간 간격은 길어지며 세컨볼 상황에서조차 페에노르트가 한 발 먼저 반응하는 장면이 눈에 띄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세트피스 국면에서도 황인범의 킥 퀄리티와 우에다의 제공권, 그리고 세컨볼 대기 인원까지 감안하면 단순 오픈 플레이뿐만 아니라 정지 상황에서도 페에노르타 쪽 득점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폭을 넓게 쓰며 방향 전환으로 수비 블록을 찢는 팀과 중앙 밀집도는 높지만 폭과 전환에서 리스크를 안고 있는 팀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경기 흐름과 찬스의 빈도는 자연스럽게 페에노르트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페에노르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프라이부르크 vs 마카비 테라비. 이 매치는 프라이부르크의 후반 템포 상승과 마카비 테라비브의 장거리 원정 피로도가 경기 흐름을 어디까지 벌려놓느냐가 관건인 한판이다. 프라이부르크는 초반에는 휠러를 축으로 안정적인 빌드업과 전방 압박을 병행하며 경기 리듬을 천천히 가져가다 전반 막판부터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조금씩 열어가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리포는 왼쪽에서 넓은 폭을 유지하다가 안쪽으로 파고들며 풀백과의 2대1 패턴을 통해 상대 측면 수비수를 흔들어 놓고 컷백과 인스윙 크로스로 박스 안을 향해 계속 볼을 공급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에게슈타인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타고 박스 안쪽으로 타이밍을 맞춰 침투하면서 박스 바깥과 안쪽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마카비 텔아비브는 장거리 비행과 추가 버스 이동까지 소화한 뒤 경기에 나서는 만큼 초반부터 과감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수비 블록을 형성하고 역습을 노리는 현실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니콜라이스크와 안드라데가 역습 상황에서 스피드를 살려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라인이 내려앉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중원과 최전방 사이 거리가 벌어지며 공격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페레츠가 중원에서 수비와 빌드업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 후반으로 갈수록 커버 범위가 넓어지면서 세컨볼 경합에서 뒤로 밀릴 위험도 커진다. 반면 프라이부르크는 시간 싸움에 자신이 있는 팀이다 보니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를 조금 더 끌어올리며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뒤로 밀어넣는 그림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포가 후반에 들어서 1대1 상황을 더 자주 만들어내면
지친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은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이 틈으로 에게슈타인이 하프 스페이스를 타고 침투에 들어가 박스 안에서 마무리 기회를 잡는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될 수 있다. 마카비 텔아비브 입장에서는 라인을 끌어올리면 뒷공간이 열리고 라인을 내리면 박스 앞에서 프라이부르크의 파이널 패스를 연달아 허용하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장거리 이동 이후 후반 60분을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세컨볼 경합과 수비 집중력에서 자연스럽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프라이부르크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움켜쥐고 골을 추가로 노릴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홈 환경과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후반에 더욱 거세게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두드리며 슈팅 볼륨을 키울 것이고 마카비 텔아비브는 골키퍼와 수비 라인의 개인 능력에 기대 위기를 버텨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결국 이 매치는 전술적인 상성 못지않게 체력과 이동거리라는 현실적인 변수가 겹친 경기라 시간이 지날수록 프라이부르크 쪽으로 무게 중심이 더 크게 기울어지는 흐름이 나올 공산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프라이부르크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말메 FF vs FK 츠르베나 이 경기는 점유율 싸움보다는 세트피스와 박스 안밀도 그리고 공중볼 경합에서 누구의 디테일이 더 정확한가가 승부의 핵심이다. 말메는 4-4-1을 기반으로 학사바노빅의 돌파와 크로스를 활용해 전방에서 슈팅 볼륨을 쌓으려 할 것이고 구두연세는 수비 라인 사이에서 계속 기준점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초반에는 말메가 측면 전개와 크로스 횟수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장면도 몇 차례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라인을 올리고 전진 압박을 강화할수록 전환 수비와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리스크는 동시에 커진다. 츠르베나 지베즈다는 이 부분을 정확히 파고들 수 있는 팀이다. 라도니치가 측면에서 1대1을 걸어 파울을 유도하고 카타이가 세트피스를 책임지는 순간부터 경기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다. 코너킥에서 장신 센터백과 아르나우토비치가 니어 포스트로 동시에 뛰어들어 1차 경합을 만들어내면 말메 수비는 그 공이 골문 쪽으로 갈지 페널티 스폿 주변으로 떨어질지 모두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때 박스 바깥과 페널티 스폿 근처에 대기한 이선 자원들이 리바운드 슈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맞는 순간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말메는 세컨볼 정리 과정에서 마킹 전환이 느려지는 구간이 있어 첫 번째 헤더를 걷어내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볼에서 다시 슈팅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반면 츠르베나 지베즈다는 굳이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더라도 세트피스와 역습이라는 두 축만으로도 충분히 득점 기대값을 쌓을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볼 점유는 말메가 조금 더 가져가더라도 실제로 박스 안에서 더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쪽은 츠르베나 지베즈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말메 수비진의 집중력과 체력이 떨어지면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마킹이 헐거워지고 아르나우토비치를 비롯한 장신 자원들의 공중볼 우위가 더 도드라질 수밖에 없다. 그 시점부터는 세트피스 한 방이 곧바로 승부의 쐐기가 될 수 있고 츠르베나 지베즈다는 이 상황을 마무리할 경험과 조직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홈에서 주도권을 주려는 말메의 흐름과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찬스를 만드는 츠르베나 지베즈다의 구조가 맞부딪히는 승부지만 디테일에서는 원정팀 쪽으로 조금 더 저울이 기우는 그림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말메 FF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PAOK vs 베티스 이 경기는 기본 포메이션은 같지만 전환 속도와 미들 인터셉트 이후 전개 방향에서 두 팀의 색깔이 확연히 갈리는 매치업이다. PAOK는 4-2-3-2를 바탕으로 지브코비치와 콘스탄티아스를 활용해 박스 앞에서 패턴을 만들고 찰로프의 마무리로 이어가려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두 수미의 간격이 넓어지는 구간에서는 미들존에서 상대에게 전진 패스라인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고 풀백이 전진한 상태에서 공을 잃으면 하프 스페이스가 한 번에 노출되는 약점이 있다. 베티스는 바로 그 지점을 노린다. 파블로 포르날스가 미들존에서 인터셉트를 성공시키는 순간 안토니는 이미 측면 혹은 하프 스페이스로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포르날스는 탈압박 이후 짧게 한번 거쳐주거나 곧바로 안토니에게 킬패스를 연결해 역습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안토니는 드리블과 방향 전환을 섞어 수비 라인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이 과정에서 에르난데스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 사이를 파고들며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 각을 잡고 컷백이든 스루패스든 최종 지점에서 마무리를 준비한다. PAOK 입장에서는 콘스탄티아스와 지브코비치가 공격에서 볼을 오래 가져가려 할수록 뒤에 남는 두 수미와 수비 라인의 전환 수비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반면 베티스는 중원에서 공을 빼앗는 순간을 승부의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굳이 점유율에서 앞서지 않더라도 역습의 질로 경기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그래도 PAOK의 세트피스나 크로스 상황에서는 찰로프의 위치 선정과 지브코비치의 킥 능력을 활용해 위협적인 장면을 한두 번은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미들 인터셉트 이후 전환 속도이고 이 구간에서 베티스가 보여주는 완성도는 PAOK보다 한 수 위에 놓여 있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PAOK는 홈에서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라인을 더 올릴 가능성이 크고 그 타이밍이 길어질수록 포르날스의 인터셉트와 안토니의 킬패스, 에르난데스의 마무리로 이어지는 역습 패턴이 더욱 위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PAOK가 공격적으로 나서려 할수록 베티스의 역습 루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PAOK 패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셀타비고 vs 릴 OSC. 이 매치는 셀타비고의 하프스페이스 중심 전술과 릴의 전통적인 지루, 축 공격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전반에는 양팀 모두 중앙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기 때문에 다소 탐색전처럼 굳어지는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 셀타비고는 이아고 아스파스를 중심으로 짧게 전개를 이어가다가 엘 압델라우이가 터치라인을 따라 내려갔다가 안쪽으로 꺾어 들어오는 움직임을 반복하며 릴의 수비 라인을 옆으로 흔들 것이다. 이때 릴 수비는 풀백이 끌려나가고 센터백이 커버해 나가는 구조가 되기 쉬운데, 그 순간 세컨드 라인에서 일라익스 모리바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면 박스 근처에 일시적인 수적 우위가 형성된다. 일라익스 모리바는 후반 승부처 타이밍에 이 타이밍 침투를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서 수비 입장에서는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른다는 압박감을 안고 경기를 해야 한다. 릴은 지루를 축으로 한 롱볼과 크로스, 그리고 이선의 세컨볼 경쟁력으로 맞불을 놓겠지만, 셀타비고가 중앙 블록을 잘 유지하면 박스 안에서 지루의 움직임을 예측해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전반에는 지루가 몇 차례 공을 떨궈주는 장면이 나와도 셀타비고의 수비가 크게 무너지지 않은 채 슈팅각만 제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후반으로 갈수록 셀타비고는 전술적으로 공격의 무게중심을 점점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옮기며 중앙에서 막히던 전개를 측면 안쪽의 반복 패턴으로 풀어내려 할 것이다. 엘 압델라우이가 터치라인을 타고 내려갔다가 안쪽으로 꺾어 들어오는 패턴을 계속 보여주면 릴 수비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반대편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이 동시에 열리게 된다. 그 타이밍에 일라익스 모리바가 두 줄 블록 사이로 침투해 들어가면 릴 골키퍼와 수비 라인은 동시에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반박자씩 늦게 반응하는 장면을 피하기 어렵다. 이하고 아스파스는 이런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박스 근처에서 빠른 원투 패스 혹은 방향 전환으로 마무리각을 만들어내며 슈팅을 연결하려 할 것이다. 릴 만약 이를 의식해 라인을 더 내리면 셀타비고는 박스 앞에서 세컨라인 슈팅과 세트피스를 통해 꾸준히 XG를 쌓아갈 수 있고, 반대로 라인을 유지하면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후반 승부처 타이밍에 누가 하프스페이스를 더 정확하게 공략하느냐의 싸움이고, 그 부분에서 이미 전술적인 루트를 몸에 익힌 셀타비고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개 패턴, 승부처 설계, 하프스페이스 집중 공략까지 종합하면 셀타비고가 홈에서 경기 흐름과 스코어 모두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셀타비고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잘츠부르크 vs FC 바젤. 이 경기는 초반부터 난타전으로 터질 가능성보다는 잘츠부르크가 템포를 조절하다가 후반 승부처 구간에 공격 강도를 끌어올리며 점차 흐름을 가져오는 그림이 더 자연스럽다. 전반에는 양팀 모두 탐색전을 통해 라인을 확인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잘츠부르크의 압박 강도와 러닝량이 바젤 수비 라인을 점점 깊게 밀어넣을 가능성이 크다. 잘츠부르크는 더블 볼란치가 전개축을 잡고 비드스트럽이 첫 패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면 이선과 측면 자원들이 자유롭게 포지션을 바꾸며 바젤의 수비 기준점을 흐려놓는다. 이 과정에서 라트코프는 측면으로 빠져 수비를 끌고 나간 뒤 낮은 크로스를 통해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 틈을 계속 두드리게 되고, 그 틈으로 베르테센이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가져가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바젤은 이를 막기 위해 라인을 한 번 더 내리고 박스 앞을 두텁게 가져가겠지만, 그렇게 되면 역습 출발 지점이 너무 깊어져 샤키리와 호텔로, 아예티가 볼을 잡기까지 단계가 많아지는 부담이 생긴다. 잘츠부르크가 세컨볼과 2차 압박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면 바젤은 볼을 탈환하더라도 곧바로 다시 압박을 허용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잘츠부르크는 니어 포스트를 향해 뛰어들어가는 런닝 점프와 중간 지점에서 살짝 방향을 바꾸는 헤더 패턴을 가지고 있어 첫 번째 볼을 걷어낸 뒤에도 세컨 슈팅 위협이 계속 이어진다. 바젤 입장에서는 세트피스 수비에서 니어 쪽과 골문 앞을 동시에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져 마킹 기준이 애매해지는 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후반으로 갈수록 잘츠부르크는 교체 카드를 활용해 측면 러닝과 전방 압박을 유지하려 할 것이고, 그때마다 바젤 수비는 더 깊게 내려앉으면서 라인을 회복할 여유를 잃게 된다. 바젤이 샤키리의 한 방과 아예티의 박스 안 움직임으로 균형을 흔들 여지는 남아있지만, 전체적인 빌드업 안정성과 전환 템포, 세트피스 디테일까지 합산하면 잘츠부르크 쪽 기대값이 더 높은 흐름이다. 특히 후반 60분 이후 잘츠부르크의 측면 중앙 동시 두드리기와 코너킥 패턴이 집중력을 요구하는 구간에서 반복되면 바젤 수비 라인은 작은 실수를 대가로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후반 승부처에서 더 많은 세컨볼과 코너킥 찬스를 가져가느냐, 그리고 그 장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스코어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그 관점에서 보면 러닝량 전환 속도 세트피스 완성도를 모두 갖춘 쪽은 잘츠부르크에 더 가깝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잘츠부르크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AS 로마 vs 슈투트가르트.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이 아니라 페널티 박스 주변 밀집도와 컷백 이후 세컨드 침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AS 로마는 3-4-1 이 구조를 바탕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박스 주변의 공격 자원을 더 많이 집결시키는 성향이 강하고, 그 중심에는 퍼거슨과 마니코네, 엘 샤라위의 움직임이 있다. 퍼거슨이 하프스페이스와 이선 경계 지점에서 세컨볼을 회수하고 템포를 조절해주면 엘 샤라위는 측면 깊숙이 파고들어 컷백을 준비하고,
마미코네는 타이밍을 맞춰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삼각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박스 안 숫자를 늘려 막아내는 것이 가능해 보이겠지만 엘 샤라위가 측면 깊숙한 지역까지 치고 들어간 뒤 컵백을 선택하는 장면이 두세 번만 반복돼도 센터백 라인은 골문 쪽으로 쏠리며 간격이 틀어질 수 있다. 그 순간 세컨드 라인에서 마미코네가 묵직하고도 정확한 타이밍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 들어온다면 마크하지 못한 채 슈팅각을 내주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슈투트가르트는 운다브와 르웰링, 나르테위를 활용해 빠른 역습 한두 번으로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라인을 내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역습 출발 지점이 점점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또한 나르테위가 빌드업과 수비 가담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후반으로 갈수록 이 선에서의 에너지 소모가 커지고 이는 다시 박스 앞 압박 강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AS 로마는 이런 흐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후반을 통틀어 엘 샤라위의 깊은 침투와 컵백, 그리고 마니코네의 세컨드 침투를 반복적으로 활용해 박스 안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두드리는 플랜을 준비할 공산이 크다. 이 구조에서 퍼거슨은 단순한 패서가 아니라 세컨볼을 회수하고 다시 전개를 이어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 한 번 끊긴 듯한 공격도 다시 이어붙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경기가 길어질수록 슈투트가르트 수비는 박스 안쪽으로 점점 더 말려 들어가고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 세컨드 라인과 수비 라인 간격이 동시에 벌어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AS 로마가 박스 주변을 점점 더 장악하면서 슈팅 볼륨과 세컨드 찬스를 쌓아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고 슈투타가르트는 문다부의 결정력에 많은 것을 의존해야 하는 경기가 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S 로마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SC 브라가 BS 노팅엄 이 경기는 포메이션 상으로는 4-4-2와 4-2-3-1의 맞대결이지만 실제 흐름의 핵심은 브라가의 라인 유지 능력 BS 노팅엄의 후반 직선적인 압박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브라가는 초반에 양측면을 넓게 쓰면서 엘 우아자니를 향한 크로스와 나바로 알리아가의 돌파를 통해 먼저 분위기를 잡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타이밍이 나오면 노팅엄의 이선 자원들이 그 틈으로 파고들며 점점 더 주도권을 가져갈 여지가 커진다. 노팅엄은 전반에는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고 더블 볼란치를 중심으로 수비 라인을 안정시키며 브라가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가 후반 승부처 구간에 접어들수록 공격 방향을 정직하게 전진으로 두고 허드슨 오도이가 측면에서 치고 들어가며 낮은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패턴으로 전환한다. 이 흐름이 길어지면 브라가 수비수들은 공과 골문 사이를 지키려다 보니 점점 더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며 라인 전체가 골문에 박히는 그림이 만들어진다. 그 순간 세컨드 라인에서 깁스 화이트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어 박스 바깥과 안쪽 사이 애매한 지점에서 슈팅각을 얻거나 세컨 패스를 받아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을 시도할 수 있다. 이고르 제수스는 이 상황에서 수비수 2명을 붙잡고 버티며 공간을 만들어주고 낮은 크로스가 끊겨도 두 번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노리는 중심축 역할을 한다. 브라가는 홈의 에너지를 활용해 전반에는 나쁘지 않은 공격 템포를 유지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 노팅엄의 직선적인 전개를 막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4-4-2 구조 특성상 측면 미드필더의 수비 가담이 늦어지는 순간 풀백과 센터백 사이 하프 스페이스가 벌어지는 장면이 생기고 이 지점이 바로 깁스 화이트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다. 노팅엄 입장에서는 이 공간을 반복적으로 공략할 수만 있다면 한 번 정도는 깨끗한 슈팅각이 열릴 것이고 브라가 입장에서는 그 한 번을 버티지 못하면 흐름이 완전히 넘어갈 수 있다. 게다가 유럽 대항전이라는 무대 특성상 원정팀이 한 번 흐름을 탔을 때 분위기가 급격히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노팅엄의 후반 직선적인 승부수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결국 이 경기는 초반에는 브라가가 볼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팅엄의 후반 템포업과 직선적인 돌파가 득점 기대값을 점점 더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브라가가 90분 내내 같은 강도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커버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국면에서 허드슨, 오도이와 깁스 화이트, 이고르 제수스 조합이 결정적인 한 방을 완성할 수 있는 그림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라가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디자그레브 vs FCSB 이 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격적으로 치고받는 경기라기보다는 후반 승부처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찢느냐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기본적으로 4-2-3-1 구조 안에서 드레나 벨류를 전방 기준점으로 세우고 스토이코비치와 류비치치가 그 주변을 감싸며 공격 템포를 조절한다. 전반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빌드업과 중원 싸움에 초점을 두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프 스페이스 공략 빈도를 점점 끌어올리는 패턴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스토이코비치가 측면에서 1대1 상황을 만들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컵백각을 보는 순간 슈테아와 부쿠레슈티 수비 라인은 공 쪽으로만 쏠리며 박스 안마킹이 흐트러질 수 있다. 이때 드레나 벨류가 이어 포스트로 빠르게 뛰어들며 수비 한두 명을 끌고 나가면 뮤비치치는 세컨드 라인에서 약간 늦게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며 완전히 열려있는 슈팅각을 만들 준비를 한다. 그래서 후반 승부처 구간에는 스토이코비치의 돌파와 컵백, 드레나 벨류의 움직임, 뮤비치치의 세컨드 침투가 한 세트처럼 묶여 반복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슈테아와 부쿠레슈티는 티암, 비를리게아,
타타세를 활용해 빠른 전환 한두 방으로 균형을 흔들려 하겠지만 수비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공격 전개 자체가 단조로워질 위험이 있다. 또한 비를리기아가 수비 가담까지 겸하게 되면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앞에서의 볼 간수 능력과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며 오히려 역으로 세컨볼을 내주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다. 반면 디나모 자그레브는 후반에 하프 스페이스로의 패스각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박스 근처에 공격 자원을 밀집시키고 세컨볼과 리바운드 찬스를 모두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 할 것이다. 그래서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디나모 자그레브가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슈팅 볼륨과 찬스를 가져가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테아우와 부쿠레슈티가 역습 한두 번이나 세트피스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드는 시점은 분명 존재하겠지만 전반과 후반 전체 구간을 놓고 보면 안정감의 무게 중심은 자그레브 쪽으로 더 실려 보인다. 결국 후반 승부처에서 스토이코비치의 컵백과 류비치치의 세컨드 침투가 한두 번만 날카롭게 맞아 떨어지면 골키퍼가 손쓸 틈도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득점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한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디나모 자그레브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페렌츠바로시 vs 파나티나 이 경기는 단순히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후반으로 갈수록 누가 상대 진영 깊은 곳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매치업이다. 페렌츠바로스는 초반에는 라인을 안정적으로 세우고 경기 리듬을 잇다가 막판으로 갈수록 상대 진영 깊숙한 위치에서 템포를 빠르게 올리는 패턴을 즐겨 사용한다. 조셉이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드리블 돌파와 컷백을 시도하면 처음에는 잘 버티던 수비수도 시간이 갈수록 1대1 대결에서 뒤로 물러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후반 중반 이후에는 조셉이 볼만 잡아도 수비 라인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말리면서 다른 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타이밍에 세컨드 라인에서 카니초프스키가 하프 스페이스를 향해 전진하면 박스 앞과 안쪽 사이에 애매한 공간이 생기고 그 지점을 바르가와 함께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 바르가는 골문 근처 혼전 상황에서 몸을 앞세워 자리를 선점하는 능력이 좋아 컷백 이후 흘러나온 볼이나 박스 안에서 튀어나오는 세컨볼에 한 발 먼저 반응하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낼 수 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바카세타스와 두리치치가 중원과 이선으로 가며 볼을 오래 소유하고 템포를 조절하는 스타일이라 전개 자체는 매끄럽지만 박스 안에서 속도를 한 번에 끌어올리는 폭발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오아니디스를 향한 크로스와 세컨 찬스 위주로 승부를 보려는 장면이 많아지면 페렌츠바로스 입장에서는 박스 안마킹과 세컨볼 처리에만 집중해도 위기를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반면에 파나시나이코스가 라인을 올려 점유율을 끌어올리려 할수록 더블 볼란치 뒤와 측면 풀백 뒷공간은 페렌츠바로스의 역습 루트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페렌츠바로스는 이런 흐름에서 조셉의 스피드를 활용해 측면을 먼저 찍고 카니초프스키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바르가의 골문 앞 움직임으로 마무리를 노리는 그림을 반복하려 할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홈 분위기와 경기 감각에 적응한 공격수들의 템포가 더 올라가면 파나시나이코스 수비 라인은 크로스컵백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때 작은 집중력 저하 한 번이 곧바로 골문 앞 혼전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혼전에서 바르가와 카니초프스키가 한 방을 가져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이 경기는 누가 먼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템포를 유지하느냐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국 막판에 상대 진영 깊숙한 구역을 점령하는 쪽이 웃을 수 있는 구조다. 점유율과 전개에서는 파나시나이코스가 어느 정도 버티더라도 후반 템포 상승과 측면 돌파 하프 스페이스 침투까지 모두 고려하면 페렌츠바로스 쪽 기대값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되는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페렌츠바로스 승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오지시니스 vs GA 이글스 이 경기는 단순히 공격력 대 공격력이 아니라 후반으로 갈수록 누적되는 점유와 측면 스피드가 어느 쪽 편에 설 것인가가 본질인 승부다. 니스는 전반부터 라인을 지나치게 높게 올리기보다는 중원 밀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측면으로 패스를 분산시키며 상대 수비를 좌우로 흔들어 놓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모하메드 알리 초가 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끌고 다니고 고베이아가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린 돌파로 풀백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상대 블록은 자연스럽게 골문 쪽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그 틈을 노려 은돈벨레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하고 박스 앞에서 방향 전환과 전진 패스를 통해 마무리 직전 단계의 볼을 계속 공급해주는 그림이 그려진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스미트를 향한 크로스와 롱 패스, 수레이의 이선 침투를 활용해 날카로운 역습 한 방을 노리겠지만 중원에서의 압박 저항력과 라인 유지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특히 더블 볼란테 라인이 압박을 받는 구간에서 린토스트의 패스 선택이 뒤로 쏠리기 시작하면 팀 전체가 전진보다 버티기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 니스 입장에서는 후반 중반 이후부터 상대 진영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템포를 조절하고 측면 중앙 측면으로 이어지는 볼 순환을 통해 고 어헤드 이글스의 체력을 서서히 소모시키는 플랜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체력이 떨어진 타이밍에 고베이아의 컵백, 초의 박스 안 움직임, 은돈벨레의 하프 스페이스 장악이 한 번에 겹쳐지는 순간 니스 쪽의 득점 기대값은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 반면 고 어헤드 이글스는 리그와 유럽 일정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후반에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 니스처럼 점유와 템포 조절을 통해 상대를 끌고 다니는 스타일의 팀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매치업이다. 수비 전환 시 풀백 뒤의 공간과 하프 스페이스 관리가 동시에 느려지는 패턴이 보이는 만큼
니스의 컵백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는 이 팀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유형의 공격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전반에는 서로 한두 번씩 날카로운 장면을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유와 위치 선정에서 앞선 니스가 상대를 더 깊게 밀어붙이는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유로파리그라는 무대 특성상 홈팬들 앞에서의 첫인상과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니스는 단순히 비기고 넘어가는 선택보다 승리를 통해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세트피스와 역습으로 균형을 깨보려 하겠지만 체력 구조와 전술 완성도, 라인 간 간격 관리에서의 차이를 고려하면 90분 전체를 버티기에는 리스크가 더 커 보인다. 결국 이 경기는 후반에 더 강해지는 팀과 후반에 더 흔들리는 팀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니스의 전술적 상성이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니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레인저스 FC vs 루더고레츠. 이 경기는 단순히 공격력이 더 센 팀이 이긴다 수준이 아니라 장거리 원정에 따른 체력 저하와 후반 승부처에서의 템포 조절 능력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에 주목해야 하는 한판이다. 레인저스는 4-2-3-1 구조를 바탕으로 미옵스키를 축으로 세우고 가사마와 아스가르드가 측면 스피드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공격의 결을 바꾸는 팀이다. 초반에는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두 수비형 미드필더를 기준으로 중원을 두텁게 유지하며 루도고레치의 전진 패스를 차단하고 마차도로 향하는 크로스 루트를 초반부터 잘라내는 것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공을 소유했을 때는 풀백과 가사마의 폭넓은 움직임을 활용해 터치라인까지 넓게 쓰고 패스를 좌우로 순환시키면서 상대 수비 블록을 계속 흔드는 장면이 반복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사마가 터치라인을 따라 깊게 내려가다 타이밍을 보며 컷백을 시도하면 자연스럽게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수비 블록은 골문 쪽으로만 쏠리게 된다. 그 순간 세컨드 라인에서 아스가르드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볼을 받으면 한 번의 턴 동작과 전진 패스로 박스 안쪽 공간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완성된다. 루도고레츠는 카이오 비달의 드리블 돌파와 마차도의 마무리를 앞세워 역습한 방과 세트피스로 균형을 깨려 하겠지만 장거리 원정에 따른 피로와 단일 수미 구조 특유의 간격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특히 후반 중반 이후 체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카이오 비달의 수비 가담 강도가 떨어질 수 있고 그 순간 풀백 뒤 공간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면서 레인저스의 측면 공세를 견디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전반에 경기 흐름을 무리하게 끌어올릴 필요 없이 중원에서 경기 리듬을 조절하면서 루도고레츠의 체력을 서서히 빼놓고 후반 들어 측면 공격 비중을 높이는 플랜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가사마의 컵백과 아스가르드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미옵스키의 문전 움직임이 한 타이밍에 겹치는 순간 박스 안쪽에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연달아 나올 수 있는 구조다. 루도고레츠는 한방 역습과 세트피스로 언제든지 득점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전반부터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기에는 이동거리와 체력 부담이 너무 크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 라인이 골문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레인저스가 박스 앞을 점령하고 세컨드볼까지 회수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로파리그라는 무대에서 자기 경기장에서 치르는 이 한판은 분위기 반등과 여론 환기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단순히 비기고 넘어가는 선택보다는 승리를 통해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려 할 것이다. 반면 루도고레츠는 장거리 원정과 체력 변수, 전술 구조상 간격 관리 문제까지 겹쳐 있어 90분 내내 조직적으로 버티며 점유 싸움까지 함께 가져가기에는 리스크가 훨씬 큰 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에는 다소 신중한 탐색전 양상이 나올 수 있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레인저스의 점유와 측면 스피드,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흐름을 예상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인저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위트레우트 vs KRC 앵크. 이 경기는 위트레우트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는 간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KRC 앵크가 라인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다. 위트레우트는 초반에는 드 위트가 하프라인 근처까지 내려와 볼을 받아주며 미겔 로드리게스 쪽으로 전개축을 잡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패턴으로 리듬을 맞추려 할 가능성이 높다. 미겔 로드리게스가 측면에서 1대1을 걸어 깊게 파고드는 순간 수비는 크로스를 의식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때 박스 앞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제키엘은 바로 이 타이밍에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들어가 컵백이나 흐른 볼에 맞춰 슈팅각을 만드는 움직임을 반복해 상대 수비의 집중력을 시험할 것이다. KRC 앵크는 크로소브스키를 중심으로 빌드업을 풀며 오현규와 메디나를 활용해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겠지만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볼을 잃었을 때의 전원 수비가 관건이다. 위트레트는 이런 상황에서 드 위트가 중간 지점에서 볼을 지켜낸 뒤 곧바로 측면으로 연결해 미겔 로드리게스의 속도를 살리는 역습 패턴으로 응수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KRC 앵크는 라인을 올려야 하는 상황과 뒷공간을 내줘야 하는 불안 사이에서 애매한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이 틈을 위트레이트의 이선 자원들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구도가 그려진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크로소브스키의 커버 범위가 넓어지면서 세컨볼 경합에서 한 발씩 늦게 반응하는 장면이 나오면 곧장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슈팅 찬스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위트레트는 교체 카드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여지가 있다 보니
미겔 로드리게스와 제키엘이 만든 템포 위에 신선한 공격 자원을 얹어 후반 중반 이후 한 번 더 스퍼트를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춘 편이다. 반면 KRC 헨크는 객관적인 전력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전방에서 오연규와 이선 자원들에게 충분히 볼을 공급하기 위해 라인을 올리는 순간 수비 라인 뒤와 라인 사이가 동시에 열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먼저 라인 간 간격을 잇고 파고들어 득점으로 연결하느냐의 싸움이며 전술 구조와 교체 자원 구성까지 포함하면 위트레우터 쪽이 이 구도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팀이다.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위트레우트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세컨볼 집중력이 더 빛나는 경기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KRC 헨크는 라인을 어느 선까지 유지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위트레우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